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OX 성적을 보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 OX가 쉬운 OX가 아닌데, 지금 좀 잘하시는 분들만 남았나봐. 처음에 좀 더 있으셨잖아요. 쫙 빠지고 잘하시는 분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모든 시험은 기회가 있죠, 기회가. 사람이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붙는 것이 아니죠.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갖춰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붙는 것이 아니죠. 막 올라가다가 막판에 확 점핑해서 살짝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께서는 하여튼 돌아오는 그 시험을 그냥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 몰입이라는 것이 뭐 하루에 뭐 20시간씩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 최소 8시간 이상, 한 10시간 정도씩 막 하다가 막판에 집중적으로, 막판에도 잠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대신 막판에는 정신을 막 집중시켜야 되죠. 하여튼 깨있는 시간은 다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 살짝 뛰어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붙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래 공부한다고 붙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남았는데, 자, 356페이지에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자, 1항에 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딱 여기서부터 벌써 손실보상하고는 다르죠. 손실보상은 경찰청, 시도청, 경찰청장, 시도청장만 해당하는데, 여기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검거 보상금이잖아요. 근데 검거가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1호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사람, 2호에 검거해서 인도한 사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는 우리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현행범 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해서 인도한 사람. 자, 1호, 2호가 다 검거죠. 근데 3호에 테러 관련해서는 테러 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이 검거 보상금 대상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거 테러 관련해서는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이 검거 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검거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2항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하여튼 경찰서에도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거 설치 운영해야 하고요. 자, 3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4항에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임명합니다. 경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해놨습니다. 아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검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관으로만 구성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의에서는 거기 빨간색은 뭐 다른 민간인도 포함되는 것처럼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5항을 보시면 5항 둘째 줄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한다. 아까 이 손실보상 심의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받았어. 당연히 의무로서 환수해야 되죠.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자, 357조 19조 보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사항 등 둘째 줄에 굵은 표시만 보시면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중에서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청 보상금 심사위원회고 시도청, 경찰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과장급 이상입니다. 자, 2항에 시도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해서는 1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것이 다 똑같이 과장급 이상.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서장 밑에 과장 위에 뭐가 없거든요. 과가 서장 밑에 바로 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과장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청이건 시도청이건 경찰서건 과장급 이상. 자, 4항에 보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리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제과, 승인보, 추출이죠. 그래서 소정 3위 출과, 그다음에 공고 5 출과, 그다음에 재과 승인보 추출. 그래서 제적 과반수 찬성, 통상 재과 출과로 의결하는데 예외적으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해버리는 것이 경찰공무원 승인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거,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시도자격위 위원 추천위원회죠. 그다음에 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이렇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해 버립니다. 자, 20조를 보시면 보상금 최고액은 5억입니다. 5억도 있어요. 5억. 이것은 완전 뭐 연쇄 살인 사건 발생하거나 그럴 때 5억도 최고액 5억이 있고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게 바로 법령 보충 규칙입니다. 원래 행정 규칙은 유임이 필요치 않은데 유임이 필요치 않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것은 규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규율하면 이제 유임 없이 규율하면 바로 그냥 무효인 것이고 대신 그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담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 규칙은 상위 법령에 유임이 필요치 않죠. 그런데 법령에서 유임을 하면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식을 정하지 않고 그냥 행정청한 때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청장이 뭘로 정할 수 있어? 훈령, 고시, 예규 이런 걸로밖에 못 정하죠. 그런 훈령, 고시, 예규 행정 규칙은 일반적인 행정 규칙하고 다르게 법령의 유인을 봐서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해서 법령 보충 규칙 또는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실질을 뭐로 봐?
법규 명령으로 봐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예시입니다. 자, 21조를 보시면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아래 유임을 봐서 제공된 범인 권고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경찰청 고시. 자, 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아까 이제 5억짜리도 있지만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고 완전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을 때 막 엄청 막 진짜 공포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통상적으로는 그냥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이게 몇 번 보면 금액 기준은 그냥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범죄의 종류만 기억하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기다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이 오빵빵이 오빵빵 밑에서부터 보면 3호부터 보면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입니다. 오빵빵이지, 그렇죠?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검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5년 미만 또는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서 30만 원, 10년 미만 50만 원, 사형 무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면 100만 원.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숙지 오빵빵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오빵빵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5항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은 나쁜 놈들만 잡으러 나쁜 놈들 또 수배자만 잡으러 다니고 거기 보상금만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 지급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9조에 보상금 이중 지급에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을 거쳐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다 결정을 했는데 다음에 또 나타나? 내가 진짜 신고한 사람이 또 나타나? 필요 없습니다. 한번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왜? 검거 보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거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왜 그래? 검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은 그냥 칭찬해 주는 겁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머리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안 쓰다듬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일선에서 보상금 줘? 안 줘요. 왜 안 줘? 예산은 많은데 바빠서 형사들이 잡아오면 그 사건 처리되고 그런데 언제 보상금 준다고 연락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누구만 줘? 아침에 이제 서장하고 이제 범인을 검거하면 검거했다고 과장 서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서장이 아침에 과장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잘했네, 보상금 좀 주지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줍니다. 바빠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그 다음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냥. 자, 10조 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 권고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면 쪼개서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엄청 유명한 이 소송 지원, 그다음에 형의 감면 조항. 우리 경찰의 수건 과제 했었죠. 수건 과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이 소송 지원 이것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이 일을 하다가 고의 중과실은 안 되고 고의 중과실 말고 이제 사소하게 잘못한 것들 중에서 소송이 붙어. 그러면 변호사 붙여줍니다. 변호사 3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지고 변호사 붙여줍니다. 자, 먼저 소송 지원.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건 과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임의 조항으로 들어온 것이 좀 아쉽죠. 그래서 소송 지원도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다 떨어지면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들어왔고요. 자, 11조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이 조항이 좀 어려운데 많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자,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려고 있어. 그래서 범죄 종류를 밑에다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자, 그렇게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여기서 타인은 누구야? 선량한 시민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선량한 시민이 지금 생명 신체 아작이다 긴급하고 그런 상황이야. 그때 경찰관이 뭘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자, 경찰관이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유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령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 그러니까 진압하는 행위 또는 경찰이 격투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진압하는 행위 또는 격투를 하는 행위. 그런 것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타인은 누구야? 아까 맨 처음 타인은 선량한 시민인 것이고 범죄 피해자인 것이고, 여기 타인은 100%는 아니지만 주로 범죄자인 것이죠. 주로 범죄자. 근데 100% 범죄자는 아닌 것이죠. 격투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얻어맞았어. 칼을 던져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돌렸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맞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또 예시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최초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 최초의 타인은 선량한 시민이고, 두 번째 타인은 주로 범죄자인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즉 경과실 정도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것은 임의적인 조항으로 들어왔어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소송 지원도 그렇고 형의 감면 조항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임의 조항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다로 들어왔다. 자, 여기 임의적인 형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상 범죄 행위, 그 나쁜 놈이 선량한 시민한테 하는 그 범죄의 유형, 그 유형이 딱 적시가 됐는데, 자, 살인, 상해, 폭행, 강간과 추행 중에서 강간. 그럼 추행이 아니네? 그죠? 추행에다가 X 이렇게 쳐놔주세요. 그 다음에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 절도는 아닌 거죠. 제가 출제윤이라면 이 안에서 내지, 이 안에 적시를 해놨는데 어떤 것은 대상 범죄고 어떤 것은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꼭 여기를 벗어나서 출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안에서 그냥 명백히 판단되는, 한마디로 추행하고 절도는 여기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자, 아래 벌칙을 보시면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1년 이하 징역 금고입니다. 1년 이하 징역 금고. 누구예요? 우리 경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찰관이 경직법상 직권 남용하면 1년 이하 징역 금고입니다. 이게 경직법 유일한 처벌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벌 조항, 저는 진짜 처벌 조항,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뭐 대통령령에 있는지 불령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걸러버리면 돼요. 그런 것을, 다만 어떤 내가 딱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경직법 유일한 처벌 조항이거든요. 이게 경직법은 어떤 법이요? 우리 경찰에 경찰 작용법에, 경찰 작용의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의 유일한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량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1년 이하. 자, 오른쪽 경직법에 대한 직무 집행 시 보고 절차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영동 이사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나머지는 지체 없이. 근데 영동, 임시, 영치 보고하고 동행 검문 보고가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동 이사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60페이지에 경찰 무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야, 이게 경찰청 예규인데 이거 완전 누가 논문을 써놨어요. 제 생각에는 뭐 베낀 것 같아. 어느 나라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은 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수업 목적으로도 이거 숙지를 못하는 것을 일선 경찰관이 어떻게 숙지해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어긋나는 경찰관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경찰관이 뭐 했을 때 이 자료 들춰봐서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경찰관이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관 발동 그 수칙은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그리고 기존에 경직법이 있고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 있는데 뭐 논문을 써놔가지고 막 엄청 장황하게 논문을 한 편 써놨어요. 거기 조문 번호도 이상해. 조문 번호도 3.1.1. 와, 제 생각에 어디 외국 자료들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느 거 하나 보고 막 베낀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서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상자의 행위, 찐따들의 행위 유형에다가 우리 경찰관 발동 단계를 그대로 그냥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순소적 폭치에 대해서 협접 저준고죠. 허접 저준고, 협접 저준고, 순소적 폭치, 허접 저준고, 협접 저준고. 그래서 이게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협조에 의한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형 물리력, 고용 물리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협조할 때부터 물리력 단계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물리력 행사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협조부터 수능부터 들어가서 협조에 의한 통제부터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이게 이제 대상자 행위죠. 대상자 행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 경찰 물리력 행사죠. 경찰이 하는 물리력 행사가
자, 협조연 통제는 수능 이상 단계에 대해서,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 단계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 단계에 대해서, 중요한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 단계에 대해서, 고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일이 1대1로 우리 찐따들의, 우리 대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경찰권 발동을 1대1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적 복치, 협접, 저중고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수적 복치는 각각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협접, 저중고는 어떤 경찰 물리력인지 그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예요. 그래서 순수적 복치, 협접, 저중고,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죠? 복잡하지만 이렇게 가닥을 잡지 않잖아요. 1000번들 읽어보세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근데 외워버리면 질서가 확 생겨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것이 뭐 엄청 외울 필요도 없어. 나올 때마다 한 2-3번 반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에 나중에는 붙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만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따비나 신사, 그 다음에 협극 통부사예요. 협극 통부사. 제가 어차피 뭐 책에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뭐요? 따르는 상태. 맞지? 수능이 따르는 거지. 소극적 저항은 비협조적인 거예요. 자, 적극적 저항은 유해 가능성은 낮아. 유해 가능성은 낮아. 폭력적 공격은 신체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치명적 공격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가능한 공격이 치명적 공격이고요. 자, 거기에 따른 경찰 물리력이 협접, 저중고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돼? 협조에 한 통제는 협조, 협력에 따른, 그 다음에 접촉 통제는 유해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경찰 물리력인 것이죠. 유해 가능성은 극히 낮은. 자, 저위험 물리력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 자, 중위험 물리력은 부상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물리력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가능한 그런 물리력이 이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적 복치, 협접, 저중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내용이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밑에 위 박스가 이제 그거고, 밑을 보시면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만 따로 빼놨죠. 왜 그래? 이게 수능할 때부터 협조적 통제부터 해놔가지고 실제 물리력 행사하는 것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물리력이 진짜 물리력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각각 뭐가 걸려? 분전총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위험 물리력으로 분사기 사용할 수 있고, 중위험 물리력으로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물리력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위험 물리력을 딱 보시면, 자, 분전총 붙어있죠? 분전총 붙어있고, 자, 목 관련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목을 이렇게 압박해. 저위험 물리력입니다. 초크하면 중위험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여러분 초크하면 죽을 수 있잖아. 이거 진짜 한 2-3분만 강하게 목 졸라보세요. 죽어버리죠. 그래서 목을 압박하거나 관절을 꺾는 것이 저위험 물리력인데, 저 고위험 물리력의 두 줄 끝에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으로 바로 그냥 점핑해버립니다. 왜? 목을 강하게 조르면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을 그냥 압박하는 것은 저위험 물리력인데,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이것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공격하는 것, 경찰 물리력으로 공격하는 것 중에서 중위험 물리력의 자,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하는 거. 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간단하게 공격하는 거. 이것은 중위험 물리력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물리력 2번에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나 급수 부위를 가격하면 맞고 죽을 수 있죠. 그러나 극단의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공격하는 것은 중위험 물리력이고, 상대방이 죽을 수 있게 신체 급소나 중요 부위를 공격하면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그 구분할 줄 아셔야 하고요. 자, 오른쪽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기, 그 다음에 아래 전자충격기, 그 다음에 권총 사용. 그래서 이 물리력 행사 규칙 안에서 분사기, 전자충격기, 이 권총만 사용 시 유의사항을 제가 따로 이제 끄집어 온 겁니다. 그래서 자, 분사기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다의 끝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1번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상대방한테도 너무 고통스럽고 나도 완전 당하는 거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외가 있죠. 다만 경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즉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제외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에 대상자가 수갑포승으로 결박되는 경우. 수갑포승으로 결박한 다음에 이 분사기 쓰면 완전 진짜 가혹행위지. 그러나 또 예외가 있어. 다만 대상자 행위로 인해서 경찰관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유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 수갑 차고 있는데 뒷수갑이 아니라 앞수갑을 차고 있어서 앞수갑으로 막 때리려고 그러보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수갑이 쇠예요, 쇠. 물론 이제 합금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완전 강철 쇠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 쇠로 되는데 그걸로 막 때려보세요. 잘못하면 작살나죠. 그래서 그때는 분사기 쏠 수 있는 것이죠. 3번에 대상자의 소극적 저항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그때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이게 뭐냐면 소극적 저항이 뭐죠? 순소적 폭치 두 번째죠. 순소적 폭치 소극적 저항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분사기는 언제 쓸 수 있어? 분전총 협접 저중고의 첫 번째 저위험 물리력으로 분사기를 쏠 수 있어요. 근데 저위험 물리력이 협접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이라는 말은 소극적 저항이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저위험 물리력으로서 분사기 사용 단계는 아닌 거죠. 저위험 물리력으로서 분사기 사용 단계는 세 번째 단계라니까요. 근데 대상자 행위인 소극적 저항은 두 번째 단계니까 분사기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그때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아. 즉 2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3번 물리력 행사를 사용하면 안 되죠. 2번 공격 상황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3번 물리력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2번은 2번입니다. 2번은 2번. 자, 4번에 경찰관이 대상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쏘면 안 돼요. 대상자가 14세 미만 임산부 또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분사기 쏴버려. 완전 이 호흡기 아작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도 또 예외가 있어. 다만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대상자가 최고 심한 경우야. 그러면 14세 미만이나 임산부, 뭐 폐병을 가지고 있어도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최고 높을 때 고위험 물리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자, 이제 전자충격기로 갈게요. 분전총 저위험 물리력으로서의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전자충격기,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총기. 자, 두 번째 분전총에서 전자충격기. 자, 라에 경찰관이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 경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요. 무기도 경고해야 되지만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충격기도 경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이 급박하면 경고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자, 마에 중간에 적정 사거리에서 3m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 가까이 붙으면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3, 4m 떨어진 곳에서 후면부나 후두부 머리는 제외하고 후면부나 전면부의 흉골이야. 즉 몸통인데 심장, 급소 이런 데는 제외하고를 조준해야 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를 착용해서 전극침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상자의 하체를 조준해야 됩니다. 왜 그래? 전극침이 몸통에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기가 옷 이런 것은 전기는 기본적으로 물에서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람 몸에 닿아야 됩니다. 이 옷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하죠. 전도체가 있고 비전도체가 있잖아요. 이 옷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지금 겨울에 파카 입고 있으면 파카에 박히기만 하지 몸통이 안 박히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펄럭펄럭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총알처럼 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전극침만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펄럭펄럭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헐렁한 티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딱 맞으면 그냥 몸통이 안 박혀요. 그 티 바깥에 그냥 박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펄럭펄럭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몸통에 쏴봤자 이 몸에 박히질 않으니까 하체를 쏴야 되는 것이죠. 4번에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전극침 불발, 그 다음에 명중 실패, 효과 미발생 시 예상되는. 그래서 못 맞출 수도 있고 또 맞춰도 하여튼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쐈는데 못 맞췄거나 전기가 통하지 않아.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 흥분해가지고 나 공격할 거 아니야. 그 전기가 통해야 상대방이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고 내가 그냥 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옷에만 딱 박히고 그걸 봐. 그럼 미쳐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적절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대비책이 스턴 방식이요. 이 스턴 방식이라는 것은 전자충격기가 전기를 쏘는 거잖아요. 전극침으로 나가는 것인데 전자충격기의 그 끝에 부분에서도 전기가 통하고 있어. 그래서 전극침을 쏴서 쏠 수도 있지만 전자충격기의 전자충격기의 끝 부분으로 몸에 대면 전기가 통해버려요. 이 방아쇠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몸에 대면 우리는 이제 지져버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턴 기능이라고 합니다. 몸에만 대면 전기 바로 통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턴 기능을 사용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경찰봉 사용을 준비하거나 동료 경찰관이 경찰봉 들고 있거나 경력 지원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전자충격기 발사했는데 제압이 안 돼. 상대방은 이제 완전 날뛰어버리는 것이죠. 그 날뛰는 것을 대비해라는 얘기고요. 자, 4번에 전자충격기 전극침이 대상자에게 명중한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즉시 방아쇠로부터 손가락을 떼야 됩니다. 왜? 한번 딱 맞으면 1주기 한 2, 3초 정도 전기가 흐르거든요. 딱 맞으면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면 전기가 계속 선으로 이어지게 전기가 계속 가는 거죠. 바로 손을 놔야 됩니다. 대신 전자충격기를 맞으면 다 쓰러져. 100% 쓰러져. 그런데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바로 일어나. 나머지는 하여튼 전자충격기 쏘면 진짜 극렬범이고 필요 없어. 쏘면 바로 쓰러지고 바로 끝이야. 게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다시 일어나요. 금방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 일어나면 얘는 이제 완전 맛 간 거죠. 바로 일어나. 그러면 다시 잡아당기는 거죠. 왜냐? 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시 잡아당기면 다시 쓰러지는 거죠.
두 번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 엄청 강력한 이 전기라는 것이 사람 완전 막 보내는 것이죠. 죽을 만큼의 전기는 아니지만 그 쓰러질 만큼의 전기를 통하는 것이 아주 사람 아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충격기 엄청 유효한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전자충격기 쏠려면 우리 저 권총 소총은 총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탄환 총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자충격기는 카트리지가 있어야 돼요. 카트리지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선으로 연결된 전극침하고 선 있는 그 카트리지를 딱 끼워야 쏴야 이게 날아가는 것이죠. 그 카트리지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년 전쯤에 한 6만 원 그랬어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야 아마. 또 많이 쓰니까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지금 한 그 정도 할 겁니다. 한 5, 6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엄청 써버리는 대한민국 경제력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카트리지 5, 6만 원짜리 쏠 정도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 써버린다. 왜냐면 전자충격기는 쏴봐야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어. 미국에서는 있어요. 넘어지면서 막 어디 막 부딪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충격기는 위험성이 엄청 약한 것이죠. 위험성이 약하지만 제압은 진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3, 40cm 벌어지는 거죠. 나가면서 벌어지는데 이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돼.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해야 그러니까 전극침 두 개가 나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죠. 두 개가 다 박혀야 전기가 통하는 것이지 하나만 박혀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유용해 이게?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취해서 칼 들고 술 취해서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강력범들은 이걸로 못 잡죠. 막 도망가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잡아 이걸로.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칼 들고 막 휘두르지만 술 취해서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쏘기는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엄청 유용한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 높아서 카트리지 이거 맘대로 쏩니다 그냥. 그래서 실제 우리 치안에 엄청 보탬이 되는 것이 이 전자충격기고요. 자, 그래서 거기 사에 한번 명중했어. 그럼 쓰러져요? 그러면 손가락을 떼야지. 안 그러면 계속 통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신 그 밑에 셋째 줄에 저항 정도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전자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극침만 박혀 있으면 다시 잡아당기면 다시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는 놈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잡아당겨주면 바로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게임 그죠? 두 번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 자, 아예 한 명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2대 이상의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거나 스턴 기능을 2명 이상이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런 경우 많이 막 엄청 격렬하게 하는 경우에 격렬하게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이 처음에 이제 순자차가 하나가 출동해.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커지면 막 순자차가 여러 대 출동하죠. 그러면 전자충격기 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검거하는 순간에 막 다 달려가서 지져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지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럼 당하는 사람은 완전 진짜 맛 가는 거죠. 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전자충격기 한 대로만 쏘거나 스턴 기능으로 지져도 그냥 쓰러지는데 여러 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에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제지를 했으면 수갑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갑을 채울 때는 전자충격기 칩에 원위치시킨 다음에 양손으로 수갑 채우라는 것이죠. 한 손으로 전자충격기 들고 한 손으로 수갑 채우다가 수갑 뺏기고 전자충격기까지 뺏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 나의 권총 장전 시 반드시 안전 고무를 장착하고요. 안전 고무가 뭐냐면 이 권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방아쇠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걸 이제 잡아당기는 것인데 이걸 방아쇠 울이라고 하죠. 방아쇠 울타리를 방아쇠 울이라고 합니다. 이 방아쇠하고 여기 사이에 고무를 이렇게 끼어요. 끼우는 고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안전 장치입니다. 이걸 고무를 딱 끼워놓으면 이거 잡아당기지가 않게 되겠죠. 쏠 때 고무를 밀어내고 딱 쏠 수 있게끔. 그래서 권총 장전 시 반드시 안전 고무를 장착하고요. 이 안전 고무, 안전 장치에 장착하고요. 방아쇠 울에. 자, 경찰관은 권총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측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를 인지한 측근 상급 감독자는 주로 순찰팀장이죠.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해서 지휘해야 되고요. 경찰관이 권총을 뽑아드는 경우 격발 순간을 제외하고는 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검지를 방아쇠 울타리예요. 방아쇠 울에다가 이 검지를 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살짝 잡아당겨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발이 나지 않도록 검지를 쭉 뻗어서 방아쇠 울에서 나 넣지 말고 빼서 쭉 뻗어서 실린더 및 총신의 일자로 되는 검지 뻗기 상태를 유지해서 의도하지 않은 격발을 방지해라는 것이고요. 방아쇠 울에다가 손가락 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살짝 잡아당길 수가 있으니까 오발이 돼버릴 수가 있죠. 오발은 명중이고. 자, 경찰관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은 상태에서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 총구는 항상 지면 공중입니다. 사격을 하지 않아. 지면 또는 공중입니다. 사격을 하지 않는 때는 총구를 지면 또는 공중을 향함으로써 사람한테 향해서 오발이 되지 않도록. 자,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려 하는 경우 사전 구두 경고를 하거나 공포단으로 경고해야 돼요. 그러다 맨 끝에
부득이한 때는 또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칼 들고 달려와 언제 경고를 하겠어요. 자, 4. 경찰관이 공포탄 또는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 때는 아까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 마에 총구는 지면 또는 공중이죠. 사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면 또는 공중. 그러니까 총을 바닥을 향해서 있든 하늘을 향해서 있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경고 사격을 하는 때는 경찰관의 발 앞쪽 70도에서 90도 사이 각도의 지면 또는 장애물이 없는 허공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격을 하지 않을 때는 지면을 향하든 공중을 향하라는 것이죠. 근데 경고 사격을 할 때는 지금 경고 사격을 하는 상황은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고 사격을 할 때는 위험한 상황이죠. 상대방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 근데 바로 쏘지 않고 경고 사격을 하고 쏘라는 것이죠. 근데 경고 사격을 그냥 지면이나 허공만 향하게 하면 상대방하고 너무 멀어지죠. 70도, 90도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고 사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고 사격을 하든 이렇게 경고 사격을 하건. 사격을 하지 않을 때는 지면이나 공중이야. 근데 경고 사격을 할 때는 상대방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 지금 3, 4m에 대치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70도에서 90도 이렇게 하다가 경고 사격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쏴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경고 사격을 할 때는 총구의 방향이 범인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면이나 공중으로 멀리 해놔도 괜찮은 것이고. 자, 아예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하고요. 자, 자에 경찰관이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리볼버 권총이 이 탄약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리볼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38 권총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탄창이 끼는 것이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탄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리볼버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복동식 격발이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지 않는 거. 즉 힘들게 쏘라는 거예요. 왜냐?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고 쏘면 살짝만 잡아당겨도 확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지 않으면 한참 잡아당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격 연습할 때도 방아쇠를 잡아당겨 놓고 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쏠 때가 있어요. 이게 복동식입니다. 힘들게 쏘는 것이 복동식이에요.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지 않고 쏘면 엄청 힘들거든요.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지 않고 그냥 쏘면 엄청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오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으면 살짝만 잡아당겨 확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발이 없도록 방아쇠를 미리 잡아당겨 놓지 않고 복동식 힘들게 쏘라는 겁니다. 이 복동식으로 사격 연습하잖아요. 한 5분만 연습하면 이 손가락이 못 쏴. 평소에 썼던 근육이 아니어서 쏘지질 않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복동식으로 쏘면 힘들게 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발이 안 나기 때문에 방아쇠를 잡아당겨 단동식으로 쏘면 나도 모르게 살짝 잡아당겨서 발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단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동식 격발 방법은 이 공이치기 죄송합니다. 방아쇠가 아니라 공이치기죠. 공이치기 이거 공이치기를 잡아 당겨놓고 쏘는 것이 단동식입니다. 단동식은 쉽게 이 방아쇠를 살짝만 해도 공이치기가 확 나가버려가지고 실수로 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동식이 아니라 복동식으로 쏘라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단동식으로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단동식으로 쏘려고 그래. 그러면 단동식이 공이치기를 젖혀놓고 쏘는 것인데 공이치기 젖혀놓는 것이 맨 마지막에 젖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격발에 근접한 때가 아니라 공이치기를 미리 젖혀놓지 말래요. 단동식이 공이치기를 젖혀놓고 쏘는 거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젖혀놓고 쏘라는 거죠. 미리 젖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방아쇠 살짝 잡아당겨서 확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권총집에 원위치시킨 후 양손으로 시도해야 되고요. 아까 전자추격기랑 똑같죠. 한 손으로 하다가 수갑도 못 채우고 권총도 뺏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이 원문을 보시면 여기 물리력 행사 규칙을 보시면 자 1에 2에 경찰 물리력의 정의 1.2 경찰 물리력의 정의. 자, 경찰 물리력이란 둘째 줄 중간에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 신체적 도구적 접촉을 말하는데 그 괄호에 경찰관의 현장 임장, 그다음에 언어적 통제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경찰 물리력을 현장 임장하고 대화하는 거에 다 포함해. 왜 그래? 우리 지금 여기 경찰 물리력이 진짜 물리력 말고 나머지도 다 포함시켜놨죠. 그래서 여기 현장 임장이나 언어적 통제도 다 그냥 경찰 물리력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출제한 것은 이 포함이야, 포함. 그런 것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여튼 진짜 물리력 말고 물리력이 아닌 것까지 경찰 물리력에 포함됩니다.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이 합리성의 원칙, 그 다음에 상응의 원칙, 유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입니다. 합상감,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이 사실은 이 합상감이 비례 원칙에서 적필상이랑 유사해요. 유사한데 어쨌든 합리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의 원칙, 유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유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조금 시간을 끌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금 시간을 끌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면.
자, 아래 경찰 무력 사용 시 유의사항이 경찰관은 1.4.1 경찰관은 경찰청이 공인한 무력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당연할 것 같죠? 우리 경찰관들이 형사들 현기차 트렁크에다가 야구바닥 엄청 들고 다녔었어요. 제가 엄청 봤어. 저는 이제 형사는 근무를 안 해봐서 진짜 야구바닥 들고 다니다가 권고할 일 있으면 형사들이 야구바닥 들고 막 이 새끼들 깡패인지 뭔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된 공인된 물리력 수단만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1.4.2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종 차별 금지 영역 거론 열거하면서 차별적으로 물리력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1.4.4 경찰관은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되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자, 1.4.6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직무 수행의 편의를 이렇게 하면 이제 당할 일이 없는데 경찰관은 상황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조금 기다리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퇴근하려고 그냥 물리력 확 써버리고 그냥 퇴근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365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여러분 경찰 무리력 행사 연속체 들어보셨어요? 경찰 무리력 행사 연속체가 뭐죠? 이게 그냥 그 그림을 얘기해요. 그림을. 그래서 거기 2.3.1 끝을 보시면 대상자 행위에 대응한 경찰 무리력 수준,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순수적 복지 협접 저준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 그거를 경찰 무리력 행사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을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라고 합니다. 숙지해 주시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봤던 순서적 폭치의 협접 저준고가 나와 있어요. 그냥 거기 가운데 안에 순서적 폭치가 있죠. 지금 폭력적 공격이 안 보이죠. 폭력적 공격 좀 적어놔 주세요. 순서로 돼 있어. 순소적 폭이 안 보여 지금 이 가운데 그림에서 그 폭력적 공격 적어주세요. 이 색깔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건데 적어주고 그 순서적 폭치에 대해서 그 가에 협접 저준고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대상자 행위에 대해서 협접 저준고로 통제함으로써 억누른다는 그림을 딱 나타내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안에 있는 그 순소적 폭치 그러면 협접 저준고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협접 저준고가 보시면 협조적 통제에 수갑이 있어요. 수갑 접촉 통제에 경찰봉 방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염물리력, 중염물리력, 공염물리력은 당연히 분전총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중염물리력 안에 경찰봉이 그냥 경찰봉으로 뭐 밀거나 들고 있으면 저 접촉 통제인데 경찰봉으로 가격하면 우리가 경찰봉으로 가격하면 중요한 물리력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그 범죄자를 때리면 중요한 물리력이고 급소나 중요 부위를 때리면 고위험 물리력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봉으로 가격하면 바로 중요한 물리력으로 가는 것이고요. 고위험 물리력에 이제 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숙지해 주세요. 이 그림을 숙지해 주세요. 그림인데 기본적인 것은 순수적 복지의 협접 저준고잖아요. 다만 협접 저준고의 예시사항을 이 그림을 보고 숙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에 2.3.2를 보시면 경찰관은 가능한 경우 낮은 수준의 물리력부터 시작해서 물리력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상황을 안전하게 종결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높은 것부터 쓰지 말고 상대방 다치지 않게끔 낮은 것부터 쓰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물리력 행사하는 단계가 평판행제입니다. 평판행제. 자, 먼저 평가. 대상자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해? 순서적 복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상자 행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이 우리 경찰의 물리력 수준을 이제 행사할 물리력 수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 그 다음에 재평가는 뭐냐면 한번 그렇게 우리 물리력을 썼으면 계속 그냥 똑같은 물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물리력 수준을 낮추고 상황이 좀 어려워 그럼 물리력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평판행제입니다. 평판행제. 자, 저 밑에 3.1을 보시면 현장 임장, 그 다음에 언어적 통제 이런 것들도 다 경찰 물리력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리력이 아니고 또 물리력으로 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현장 임장을 보시면 현장 임장의 정의. 자, 현장 임장은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소속 신분과 함께 임장의 목적과 취지를 밝혀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 임장은 대상자의 모든 행위 유형에서 행해질 수 있어요. 자, 현장 임장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현장에 임장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 임장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일선에서 경찰관 출동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경찰관 출동하면 더 지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 출동하면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하는 것 자체가 물리력 행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은 현장에 임장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자의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현장 임장만으로 상을 종결시키도록 우리가 꼭 물리력을 써야 물리력이 아니라 현장 임장만으로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아래 언어적 통제를 보시면 언어적 통제도 현장 임장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통제의 정의.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합법적인 명령을 바라기 위해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대화, 설득, 지시, 경고 등을 말하고 대상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이 언어적 통제에 해당하고요. 언어적 통제는 대상자의 모든 행위 유형에서 순수역 복지 모든 경우에서 다 행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임장이건 언어적 통제건 다 대상자가 수능하고 하여튼 대상자의 모든 행위에서 현장 임장, 대화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상자가 순수역 복지 어느 경우에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여러분 371페이지 볼게요. 371페이지. 여러분 37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전자충격기 사용 한계 이렇게 해서 가해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 오케이? 순서적 폭치, 저중고에서 분전총 네 번째거든요. 전자충격기가 협접 저중고에서 저중고 분전총에서 네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 폭치, 네 번째 단계는 폭력적 공격 이상에서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경찰관은 현행범 는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경지법의 경찰 장비에서 경찰 장구, 그다음에 무기에서 다 3년 이상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냥 장기 3년 이상이다. 그렇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자, 오른쪽에 다를 보시면 경찰관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4회 14세 미만 임산부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이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한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리력 행사 규칙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는 이게 지금 1호부터 8호까지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경우지만 제목 줄에서부터 정당방위 긴급피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즉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 임산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여기 물리력 행사 규칙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37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날 줄 알고 생각했는데 373페이지 하단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밑줄 좀 쳐놓으면 짧은 시간에 살짝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볼 필요가 없이. 그래서 제가 맨 뒤쪽을 한번 보니까 여기도 출제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출제 이유라면 수험생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맨 뒤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맨 뒤에서는 자 4.2의 사용 보고를 보시면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 스턴 방식 사용 포함해서 분사기, 그러니까 분전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케이? 분전총. 그 다음에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 방패, 기타 사람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뭐가 나와? 분전총 뒤에 중위험 물리력, 이것을 다른 걸로 고쳐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전총 플러스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이때는 아래 끝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분전총 플러스 중위험 이상. 자, 424, 4.2.4. 424. 경찰관이 권총을 사용한 경우 또는 권총 이외의 물리력 수단을 사용해서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맨 끝에 경찰청장한테 보고됩니다. 어떻게?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을 상급 경찰기관장 경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권총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망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아까 4.2.1은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24는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해놨고요. 자, 4.3 고위험 물리력 사용자에 대한 조치. 아주 이게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경찰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4.3.1 소속 경찰관이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기관장은 해당 경찰관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로 그렇게 했으면 그때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닌데 고의 중과실이 없어, 즉 경과실이거나 그래. 그러면 지금 총 사용한 사람이 우리 경찰관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겠어요. 보호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37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373페이지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력을 집행한 다음에 극도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극도의
극도의 긴장,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뭐 징계 먹을까봐 극도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이 있지 않으면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 안에 조사를 위한 공과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 지정 해제, 의료기관 상당히 연계 등 이런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했어. 그러면 고의 중과실이 있지만 않으면 그 경찰관을 그 경찰관이 지금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엄청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 기관장이 챙기라는 내용이 이 4.3.1에 있고요. 자, 4.3.2를 보시면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가 물리력 사용 경찰관을 대리해서 사용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됩니다. 이 직근 상급 감독자가 누구야? 바로 위에 상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순찰팀장 또는 뭐 계장이죠. 순찰팀장이나 계장이 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면 이 보고서를 그 고위험 물리력 사용한 사람, 지금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작성하지 말고 그 사람은 좀 쉬게끔 보호 대상으로 해놓고 직근 상급 감독자, 순찰팀장이 보고서 작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3.1, 4.3.2 다 뭐요? 고위험 물리력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했어. 아니 우리 이 조항이 왜 들었겠어요? 우리 경찰이 무기 등을 사용하면, 즉 고위험 물리력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은 조사 들어가서 뭐 징계를 먹든 징계를 안 먹어도 뭐 엄청 오랫동안 뭐 해명해야 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 경찰관은 발발발 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총을 쐈지만 쏜 다음에는 발발 떨고 있는 것이죠. 그 떨고 있을 때 우리 경찰 조직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때? 고의 중과실이 있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토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